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미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요. 사전 발표와는 달리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정도 짧은 환담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윤 대통령이 비속어를 쓰며 미국 쪽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카메라에 찍혔는데요. 이게 논란입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Because I have something in common. You're way above our station. 저쪽이 남산입니다. 남산 이 아래쪽으로 해서 옛날에 이제 미군 기지가 또 있었어요. I took a picture of it and sent it to my wife. She's in the country of Panama right now.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 3대 감염병 퇴치를 위한 우리 바이든 대통령님의 지도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계의 감염병으로부터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며 보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단연 이 뉴스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첫 유엔 연설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각각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1분이 채 되지 않는 48초 정도의 짧은 환담을 했는데요. 이 얘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48초 정도 두 정상 손 맞잡고 옆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통역을 하는 예 중에 이렇게 짧게 환담을 했는데 왜 정식 회담이 불발이 된 겁니까? 그것부터 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뉴욕으로 왔는데 국내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현안이 많다 보니까 뉴욕 체류 기간을 당초 예상한 것보다 줄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미리 계획했던 정상회담들이 이제 줄줄이 취소됐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회담도 이제 정상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결국은 이제 두 차례 지금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펀드 재정 회의에서 만나서 한 48초 정도 얘기했고 또 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 저녁에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그 유엔 총회에 참석한 그 각국 정상 부부를 초청한 리셉션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서 좀 대화를 나눴고 사흘 전에 그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하는 리셉션에서 또 그 두 분이 환담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 설명은 그 짧은 세 차례의 그 환담 중에 그래도 우리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 첫 번째로 그 인플레이션 방지법에 의한 우리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제기를 했고 예.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 다 잘 이해하고 있다. 근데 북한 핵 문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공조하는 방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유동성 공급 장치, 이제 금융시장 그 안정과 관련해서 이걸 이제 우리는 통화 스와프로 가는 길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논의가 됐고 또 우리가 기대할 만한 답변도 들었다.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예. 애당초 우리가 그러나 기대했던 거는 이제 저런 식의 저 환담은 아니었죠. 정식으로 예. 그 회담을 하는 거였는데 그것이 저렇게 약식 환담으로 바뀐 거에 대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좀 실망스러운 면이 있고 알겠습니다. 그걸 이해한다 하더라도 또 저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좀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을 지지자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원래 그 윤 대통령은
재미 한인과학자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것도 뒤로 미뤘고 뭐 여러 일정들이 줄줄이 취소가 됐어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도 갑작스럽게 변경이 되면서 일정이 많이 꼬였다. 근데 꼬였다고 하더라도 김주일 대표님 앞서 화면에 나왔지만 뭔가 연단 이후에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두 사람이 또 1분도 안 되는 시간 48초 한담회라고 하더라도 정제되지 못하고 뭔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만났단 말이죠.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환담이라고 하지만은 그냥 지나가다가 스쳐 지나가다 그냥 인사한 거죠. 그거를 뭐 환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너무 꼬여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이번에 굳이 만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4개월 전에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을 잘했으면은 만날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외교부하고 산업부가 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게 이제 의회를 통과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기차 관련이잖아요. 전기차의 보조금이 한국이 빠지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제때 대응을 했으면은 그래서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은 북미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거를 그 뭐 이제 아니 미국에서만 생산되는 거를 북미 지역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사전에 로비와 조율이 있었거든요. 한국 정부 공무원들이 그걸 못하니까 그게 대통령한테 부담이 가가지고 이번에 성과내야 된다라고 해서 만나게 된 거잖아요. 한미 통화 스와프도 마찬가지예요. 한은하고 기재부가 필요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뒤늦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예. 그게 또 대통령한테 부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만날 수가 없게 몰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애시당초 만나지 말았어야 됐고 정상회담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야 되는 게 맞고 했으면은 공무원들 외교부 공무원들 일을 제대로 해야죠. 지금 여기에서 밀린 그 행사가 재미 한일 과학자의 만남이고 1시간 밀렸고 한미 스타트업 서밋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구글 부회장이고요. 오라클 수석 부서장 이영 장관이 갔는데 여기에 지금 참관을 하기로 했는데 안 갔어요. 그러니까 장관이 예. 그 자리에서 대독을 했잖아요. 대통령 메시지를. 대통령 메시지 대독하고 K브랜드 뭐 엑스포 참관 등등 이런 거를 다 팽개치고 가서 만난 게 48초다. 48초 동안 그러면 저 많은 얘기를 했을까요? 무슨 말인지 전기차 알겠습니다. 보조금 예. 이런 걸 얘기를 했을까요? 뭐 어떤 언론의 베스트 댓글에는 뭐 이건 그대로 이렇게 윤석열이 에미넴이냐? 그러니까 무슨 래퍼처럼 그렇게 빨리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48초 안에 그 많은 내용을. 예.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환담을 위해서 정말 굵직한 뉴욕 행사들이 다 줄줄이 취소가 됐는데 그만큼의 실적이 있냐 뭐 이런 얘기를 김주일 대표님이 하신 것 같아요. 48초 환담, 스탠딩 환담. 아무리 참모들끼리 각국 참모들끼리 물밑에서 한미 간에 조율을 했다고 하더라도 두 정상은 1분도 채 되지 않는 동안 만났기 때문에요. 이거 관련해서 현지 순방을 동행한 기자들의 대통령실이 여러 질문을 받았습니다. 일단 국가안보실장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설명한 후 미국 행정부가 인플레 감축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하고 한미 간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이 저 브리핑 저 내용을 48초 안에 다 담을 수 있냐. 저거 말고도 또 다른 얘기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으니까 그만큼 뭐 시간에 뭐 저희가 집착한다기보다 한미 정상회담에 성과가 있었냐 뭐 이 부분을 좀 많이 야당에서는 꼬집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김준일 대표가 얘기했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다른 말씀을 드리면 예. 사실 정상 간에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한 EU FTA 어떻게 체결됐는가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태리가 반대를 했어요. 예. 피아트 자동차, 현대자동차 때문에 안 된다 해서. 그런데 만찬장에서 일부러 이 베를루스코니 총리 옆자리에 앉아갖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제가 방송에서 적절치 않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총리를 만나서. 그렇죠. 그랬더니 이태리 총리가 막 파한대소를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야 풀어주자라고 해서 이제 한 EU FTA가 그 성사됐던 그런 배경을 들었는데 예. 정상들 간의 그 문제는 공무원들이 잘 안 되니까 정상이 만나서 그걸 타결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다 잘해서 외교부가 잘하고 재정부가 잘했으면 재경부 잘했으면 문제 없었겠죠. 하지만 기재부가, 예. 그게 안 되니까 그 메이드 인 USA로 다 만들겠다고 하는 미국이 그런 입장을 보이니까 대통령이 가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는 좀 예외를 해달라라고 얘기하면서 말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전기차 보조금 얘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미국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일정이 바뀌니까 모든 게 다 뒤죽박죽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다른 회의를 1시간이나 미루면서 거기 달려간 이유가 뭐겠어요? 바이든한테 자꾸 만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좀 도와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예. 그런 노력을 폄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바이든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큰 문제가 뭐냐면 네. 일본과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너무 기대감을 부풀려 놨어요. 이게 정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상회담을 하자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날 것이다라는 얘기만을 가지고서 그것을 모든 국민들에게 마치 맞아요. 큰 회의가 열릴 것처럼 그렇게 기대감을 막 부풀려 놨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약간의 홍보를 하면서 뭔가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순조로울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주긴 했었죠. 예. 과잉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게 그러다 보니까 다자 외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나 안 된다. 내가 국내 일정 때문에 못 하겠다 라면서 가버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이세요? 하기 위해서 막 쫓아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서 그런 노력을 너무 폄하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미국과 동등하지가 않아요. 미국이 강대국이고 우리가 지금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노력을 폄하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쭉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한덕수 총리를 향해서 야당에서는 이른바 48초 한미 환담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이 48초짜리 환담 말고 다른 한미 정상회담 잡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48초라는 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 안 하면 그러면 다른 한미 정상회담 잡혀 있습니까? 없습니까? 48초에 이어서 리셉션이라는 데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게 한미 정상회담입니까? 글쎄요.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대통령실에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방송에 나온 얘기를 제가 전해드린 겁니다. 방송에 나온 겁니까? 네? 방송에 나온 네. 거예요? 그러면 진작 방송에 나오셨다고 얘기를 하세요.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의원 얘기를 들으세요. 저?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의원 얘기를 좀 들으세요. 잘 듣고 있습니다. 자, 48초 동안 언론에서 얘기한 48초가 아닙니다. 48초 스탠딩 인사를 통해 48초가 아닙니다. 저 총리님 제 얘기 들으세요. 그럼 총리 글쎄 저걸 지켜보는 저희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일단은 48초라는 시간에 국한해서 그거에 집중하지 말자 뭐 이런 대통령실 혹은 뭐 총리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한미의 짧은 환담 논란. 그런데 이 한미 환담 이 상황이 더 논란이 커진 건요.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 이 짧은 만남 이후에 취재 카메라에 담긴 윤 대통령의 이 발언 때문입니다. 승인 안 해주는 바이든이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는 바이든이 쪽팔려서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면 그야말로 현안이 두 가지가 있었죠. 큰 현안이 첫 번째 현안이 IRA라고 다 얘기하셨지만 인플레 감축법에서 이제 미국산 전기차만 세금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이고 하나 한미 통화 사업까지 가는 그런 얘기였는데 일단 그걸 얘기한 거죠. 인플레 감축법에 따라서 만약 미국산 전기차만 세금 혜택을 받으면 앞으로 테슬라가 우리 한국산 전기차보다 값이 싸진다는 거거든요. 가뜩이나 우리나라 그 전기차의 경쟁력이 엄청나게 손상될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우리에겐 굉장히 큰 현안이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지금 대통령실 설명대로 뭐 그 48초 동안에만 얘기한 건 아닐 거고 런던에서 뉴욕에서 또 여러 차례 만나서 또 그 이전에도 아마 여러 경로로 그런 우리의 우려가 전해졌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보자는 외교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결국 핵심적인 것은 미 의회에 달려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미 의회에서 국회에서 이제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설사 확답을 했다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확답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이것을 뭐 법을 개정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그 전기차에도 비슷한 혜택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렵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특히 문제가 뭐냐면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미국 그 의회도 그렇고 절대로 지금 11월 이 중간 선거 이전에는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얘기 그리고 해결책은 결국 관건은 미 의회에 달려 있다. 이런 우려를 좀 표시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뭐 그런 설명은 덧붙일 수 있는데 저 발언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이 땡땡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죠. 부적절한 발언인데 그것이 뭐 그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의회를 직접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는 없는 문제고요. 예. 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 외교 성과와 직접 연결시키면서 이것을 국내 정치 문제화 시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편하게 옆에 있던 자기 평소의 언어 습관대로 얘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절대 적절한 발언은 아닌 거죠. 이런 대통령으로서도 그렇고 공개 장소에서 발언도 그렇고. 예. 이게 좀 현지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좀 논란이 있으니까 대통령실도 부랴부랴 설명을 했는데 사적인 발언이다. 외교 성과를 연결짓는 건 부적절하다.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다. 진위를 판명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앞에 두 부분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뭐 영상이 고스란히 있는데 뭐 이걸 또 진위를 판명해야 된다는 얘기는 또 상식적으로 좀 이해는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도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진위야 판명 났죠. 그 예.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이 말을 조금 덜 하고 말을 조금만 더 순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 참모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대통령이 참고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거친 말이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꽤 있는 일입니다. 아까 이제 그 우리 노 교수님이 잘 설명해 준 것처럼 이제 IRS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저 행사가 이제 그 글로벌 저 펀드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해서 전 세계에서 돈을 몇십조 걷어가지고 제3국을 도와주는 건데 사실 우리가 돈을 안 냈어요. 예. 일본이 10억 달러 1조 원 냈는데 우리가 한 푼도 안 내다가 하도 이제 미국이 내라 하니까 1억 달러 냈는데 한 1,300억 되죠. 솔직히 말해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 혈세 1,300억 쓰고 좀 배알이 가슴이 좀 아프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그렇게 오늘 행사까지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홍보했는데 미국에서 당장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줘서 돈 안 나오면은 바이든 대통령 부끄러운 거 아니냐 하는 우리 혈세를 쓴 거에 대한 불만을 그런 용어 정도로 표시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도원 의원님이 설명을 돕기 위해서 미국 욕설을 그대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이렇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사실 이 대통령의 비서고 논란, 뭐 국내에서 오히려 미국보단 당연히 국내에서 논란일 텐데 오늘 한덕수 총리가 이 논란에 해명하다가 진땀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영상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과의 공식 행사장에서 미국 국회는 이 땡땡으로 미국 대통령은 쪽팔려 한 방으로 보내버리셨습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대통령께 저런 말씀을 드리셨습니까? 대통령께서? 보셨지 않습니까? 앞에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나오다 한 자리지만 그 행사 공식 행사장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가 명확하게 들렸고 통역도 됐고 그래가지고 바이든 대통령한테 들어갔나? 그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카메라에 녹화가 됐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게 숨겨지겠습니까? 제가 지금 와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명확하게 이게 들리지가 않는다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총리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 행사장 안에 있는 동안에 벌어진 일인데 공식 행사가 아니면 사적 자리입니까? 글쎄요, 지금 방금 보여주신 거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과를 깔끔하게 하세요, 차라리. 제가 사과를 해요? 뭔가 그 윤 대통령의 그 해당 발언보다 그 한덕수 총리 해명, 설명 혹은 대통령실에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다, 사적 발언이다. 이 부분이 온가 글쎄요 더 논란을 불에 붙는 건 아니지. 김주일 대표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저는 정부하고 여당의 습관성 부주의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몇 번째인가요? 도대체 이 부주의에서 뭔가 언론에 노착된 권성동 원내대표 문자, 정진석 비대위원장 문자,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주변에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신경 쓸 사람이 없다, 삼가야 할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은연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계속 이제 사고가 난다, 이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보도되게 된 경위가 사실 언론이 뭐 이거를 보도하지 말았어야 된다,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서 언론을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풀기자단이라고 행사를 대통령 옆에서 방송사 기자들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찍은 거니까 이거를 다 행사가 이제 생중계가 되고 그거를 네티즌들이 이상한 단어가 있네라고 하면서 이게 음성을 키워서 이제 들어보면서 이게 알려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뭐 남 탓을 한다든지 그럴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예.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거는 그거예요. 어쨌든 가장 이 지금 한미 간 통상 현안이 이게 첩첩이 쌓여 있잖아요. 물론 미국에서는 그냥 웃어 넘길 겁니다.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국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협상의 지렛대로 상당히 우리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달에 와가지고 현대차 가가지고 실망시키지 않겠다 했다가 이미 실망시켰고, 그거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렛대로 우리가 지금 협상에, 전기차 협상에 나서야 되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이 실언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회들을 놓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김준일 대표님 뭐 그런 얘기보다도 예를 들어 비속어를 썼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에게 여러 협상 얘기를 하고 좀 좋은 쪽으로 협상을 하려고 대통령이 만났는데 그 이후에 들려오는 것들에 대해서 미국 쪽이 당연히 이거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는 않겠죠. 다만 그게 뭔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뭐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충분히 그렇게 고려를 해야죠. 미국에서 그럼 이걸 공식 논평을 내놓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알겠습니다. 쌓여가지고 한국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좀 여당하고 정부는 정신 좀 차리십시오. 뭐 이렇게 실수가 많습니까? 오늘 이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 이 발언,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야당에서는 할 수 있는 비판 다 했습니다. 빈손외교, 비굴외교, 막말로 국격이 실추했다. 관계자 문책하고 국정조사 요구해야 된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신 김종혁 의원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점잖지 못하고 적절치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아까 이도원 의원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지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이런 말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리고 저희도 그 청와대나 이렇게 대통령들을 취재해 보면 사실 사석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드러나지 않는 분야인데 이게 그렇죠. 이제 드러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한미 관계 전문가의 미국 측 전문가한테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미국 대사관 쪽에 물어보신 겁니까? 그건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고요. 예. 그런데 네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무슨 잘 들리지도 않고 사적으로 얘기한 얘기인데 뭐 그러면서 웃으면서 넘어가고, 두 번째, 자, 미국에서 아마 이걸 갖고 문제 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예. 미국에서도 말실수들 많이 하니까. 세 번째, 분명한 건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매우 밀접하고 가까운 사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에 굉장히 가깝다. 예. 한미 관계가 과거에보다 훨씬 좋아졌다. 예. 더 이상 지금 상태로는 굉장히 좋은 상태다. 그다음에 네 번째, 그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긴 시간 만나지 못한 것은 그 다자 외교의 특성상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근데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보기엔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냐면 한국의 야당이 계속 이걸 문제 삼아서 거꾸로 미국 기자들이 미국 그 뉴욕에서 벌어졌던 일 갖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한국에서 굉장히 시끄러워져서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걸 거꾸로 그 전송을 하면, 그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뭐 야당이 그걸 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글쎄요. 저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빈손 비굴 외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공격하는 것들이 과연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어떤 외교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게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뭐 꼭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비굴 외교라든가 무슨 외교 참사는 대통령이 가갖고 만나지도 못하고 혼자 식사를 하든가 하는 그 혼밥 외교가, 중국에 갔던 문재인 대통령의 혼밥 외교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저희가 외교 참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영국의 그 장례식 갔다 온 거 주영 대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게 문제가 하나도 안 된다. 장례식에 제대로 참석했던 것이면 되는데 왜 이걸 자꾸 문제를 삼느냐라고 주영 대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오히려 저 지금 알겠습니다. 벌어진 이 부분을 외국인들은 뭐라고 그럴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별로 신경 안 쓴다는 취재를 좀 직접 하신 건데 뭐 그럼에도 제 생각은 그럼에도 다른 나라 정상들이 사적에서 거친 말을 쓴다고 해서 윤 대통령 이 발언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그건 거니까요.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한미 환담 이 여러 논란과 상황에 묻혀서 그렇지요. 사실 이번 5박 7일 순방 일정, 윤 대통령의 순방 일정의 핵심은 바로 한일 정상회담 2년 10개월 만에 열릴 가능성이 있어서 꽤 큰 관심이었는데요. 일단 오늘 여당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망쳐놓은 한일 관계 정상화의 물꼬가 트인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일 정상은 양국의 미래 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조속히 한일 관계를 정상화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큰 성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망가뜨린 한일 관계가 윤 대통령에 의해 복원되고 있음을 국민들은 안도하고 있습니다. 3년 가까이 안 만났던 한일 정상이 30분 정도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이 약식 회담을 했어요. 앞서는 한미 환담, 여기는 약식 회담. 취재는 없이 비공개 진행됐고 딱 사진 한 장만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요. 이도원 의원님, 뭐 이것도 야당에서는 뭐 굴종외교다. 왜 기시다 총리는 건물까지 찾아갔냐라고 하는데 여당에서는 또 다른 시각, 첫발 뗀 게 중요하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 한일 회담은 저는 뭐 대체로 잘 됐다고 봅니다. 그 다자 정상회담 기간 중에 양자 회담은 대체로 저렇게 그 약식 회담을 하는 거예요. 예. 일본에서 이제 간담회라고 그 보도가 됐다고 논란이 있었는데 같은 뜻입니다. 일본은 그 정식 회담과 간담회, 우리도 이제 공식 회담과 약식 회담, 그리고 이제 그보다 조금 더 캐주얼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 이제 풀 어사이드라고 잠깐 나와서 하는 그 환담이 있겠죠. 그래서 뜻은 같은 뜻이고 우리 대통령이 왜 찾아가느냐?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 그 대범하게 우리가 좀 먼저 그 정상회담 하자고 요청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시다 총리의 입장을 생각해서 찾아간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시다 총리의 입장이라는 것이 기시다 총리는 이제 아베파가 아닙니다. 일본 내에 그 구우파가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원치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가 한 거고 기시다 총리의 최근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는데 우리야 뭐 대통령제니까 임기에 관계없지만 일본은 내각 책임제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 그 상태가 되면은 내각을 해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 그 우익들이 반대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 만난 거는 그래도 한일 관계 정상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의지가 반영된 거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이제 그러니까 정상회담 가운데는 성과가 나야 되고 내용이 중요해야 되는 회담도 있지만 어떤 회담은 만남 자체가 중요한 회담이 있는데 뭐 시작이 반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회담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로서 회담이 중요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이 이제 그 강제징용 진용 문제 그 해결이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양국 정부에서 물밑으로는 그 장관급 레벨에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곧 성과가 나올 것 같고 지금 이제 한일 양국에는 그 두 가지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일본에 보면은 어떻게든 혐한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 그렇지 않고 한미 관계 알겠습니다. 미래로 가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한일 관계를 망가뜨리려는 사람들. 그러나 그 반대로 한일 관계 과거사 잘 정리하고 미래로 가야 된다는 오늘 만남 같은 게 한일 간에 미래로 가야 된다는 세력에게 힘을 주기 위한 양국 지도자의 노력이다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언론에 애초에 일정도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SNS 포착된 화면을 저희가 한번 준비했어요. 예, 김주일 대표님. 예. 일단 이게 일본 기자들은 다 알고 있어서 미리 다 가 있었는데 한국 기자들한테는 이제 고지가 안 돼서 직전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형식이 뭐 그거를 엄청나게 문제 삼을 건 아닌데 정말 첫 단추가 계속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한국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일방적으로 이거를 발표를 하면서 일본에서 약간 불쾌한 반응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게 다 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난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일 정상은 잘 만났다. 잘 만났어요. 왜냐하면 신뢰관계 아까 전에 이도원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한일 관계가 꼬여 있는 거를 푸는 그 첫 단추로서 그거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에 꼬였는데 뭐 아까 전에 혼밥을 뭐 참사라고도 하셨지만은 김종인 의원이 참사가 아니라 그것도 인내를 해가지고 그렇게 신뢰관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된다라면은 동일한 선에서는 잘했는데
외교 프로토콜에 있어서는 문제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은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해서 지휘책이 있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와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 순방 일정 여러 하이라이트들이 있었는데 한미 환담 그리고 한일 약식 회담 얘기까지 첫 번째 이슈로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 국내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한덕수 총리의 발언도 다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건데요.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데 민주당은요. 보신 것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특히 이런 질문까지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나왔어요.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답을 했고 질문은 뭐였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기 지도자 적합도에서 우리 한 장관님이 18.5%로 여권 주자에서 1등이에요. 대통령과 정부는 역대 최저 지지도를 달리고 있는데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장관님이 그것도 집권 초기에 이렇게 차기 문제가 벌써 거론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원한 결과는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부족한 점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장관이 도리를 아는 분이라면은 지금 집권 초기의 장관인데 나를 좀 빼달라. 이 의사표명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적 도리죠. 그게 대통령을 위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치적 도리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인간적 저와는 무관한 것이고요. 지금 저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여기서 뭐 빼달라 말라 이거 자체가 오히려 더 호들갑 떠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두 사람이 언급한 여론조사 아마 최근 여론조사 이걸 겁니다. 범보수에서는 글쎄요. 색깔은 흰색이에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 지금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18.5%로 선두권 거의 1위급 아니냐. 이걸 두고 오늘 저 발언 호들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동훈 장관이. 저와 무관하고 빼달라고 말하는 게 더 호들갑 떠는 것 같다. 김재혁 국장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이 되자마자 저런 여론조사가 시작됐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적절치 않다. 왜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이 많은데 왜 자꾸 그 사람을 정치로 끌어들이냐라고 여론조사 기관이 그렇게 하는 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례도 없고 적절치 못하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동훈 장관도 나는 좀 빼달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분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저거를 지적하는 것은 그냥 스스로 트랩에 걸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덫에 걸린다는 표현을 왜 쓰신 겁니까?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나 지금 너 무섭거든? 뭐 이런 얘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왜 그걸 빼달라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예. 그다음에 얘기를 해보니까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더 호들갑 아니겠습니까? 제가 해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별로 할 얘기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동훈 장관이 자기가 해달라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 본인이 그걸 빼달라고 하는 것들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쟁점화해서 민주당이 공격을 하면 본인들이 약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꺼리고 불편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저런 식의 되매기짐을 당해서 별로 지금 저 질문 자체는 별로 현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민주당에 덫이 걸린 것이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논평을 하셨어요. 사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듯 하시죠? 저희가 비슷한 화면, 예전 화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론조사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오르기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때 느낌은 어떤 것이셨어요? 이낙연 총리 다음으로 막 나오고 이럴 때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우리 대변인 통해가지고 좀 그런 거 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그걸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정권 쪽에서도 저보고 그런 걸 좀 하지 말아달라. 현 정권에 좀 압박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걸 좀 이제는 놔두라고 한 이유는 좀 그렇게라도 압박을 좀 느껴서 검찰에 대한 무리한 압력을 좀 넣지 않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본인은 지금 법무부 장관, 법무행정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걸 국내 정치에 본인의 이름을 넣었다 뺐다 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더 호들갑이다. 이게 글쎄 오히려 더 부담이 된다. 이 표현은 적절하다고 보세요, 노동열 교수님? 글쎄요, 저는
현재 아무리 여론조사가 뭐 정치를 다 한다고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여론조사 이런 건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지금 뭐 현 대통령이 취임하고 5개월도 안 됐는데 차기 주자를 조사하는 거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론조사 기관들은 또 호기심으로라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또 이걸 아마도 이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오르내릴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 아시겠습니다만 일부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뭐 차기 주자에 적합한 사람이 갖고 1, 2, 3, 4, 5번 쭉 이름을 불러주기도 하고 그런데 일부 여론조사 기관은 완전 개방식, 주관식으로 한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만약 한동훈 이름이 나오면은 거기서 그 결과를 발표할 때 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주관식으로 해서 응답자들이 이름을 했는데 그렇죠? 왜 보기를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주관식에서 이름이 나오면 뺄 수도 없는 거니까 사실은 뭐 빼달라고 하는 건 정치적 제스처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별 효과가 없는 것이고요. 이 문제 야당에서 대응하는데 조금 오히려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초기에 이렇게 그 청문회 석상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야당이 한동훈 장관을 집중 공격하고 뭐 소통령이다, 황태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한동훈 장관을 키워주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 만들어준 그런 또 후속편이 나오는 거냐 하는 얘기가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노 교수님 말씀은 지금 야권에서는 실체를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그 실체를 빼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은 또 한동훈 장관을 언급 안 했었어요. 그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불러내지도 않았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그것을 또 전혀 지적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야당에서 이 문제는 자꾸 무슨 저런 여론조사를 지적하면서 뭐 차기에 유력한 후보 이런 식으로 의식하지 말고 정말 있는 그대로 현재 법무행정 현안이 문제가 되는 건 뭔지를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자꾸만 그걸 뭔가 자꾸 그 대결적으로 민주당과 뭐 한동훈 장관의 대결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름을 뺀다고 해서 한동훈 장관의 뭐 여러 지지가 갑자기 뭐 빠질 리, 실체가 없어질 리는 없을 테고요. 한동훈 장관 오늘 대정부 질문 발언 하나 더 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여러 공격에 다시 한번 한 장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볼까요? 이번 검찰개혁 법안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원칙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장관님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죠? 저는 법문을 넘어서는 입법 취지나 해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이라고 써놓고 2라고 읽어달라고 하시는 것은 입법 해석이라든가 여기에 정확하게 반하는 것이고요. 저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시행령을 만든 것이고 그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거대 야당이 입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1이라고 써놓고 2라고 읽어달라는 것은 어긋난다. 이런 표현까지 오늘 한동훈 장관이 썼네요. 그러니까 그 법안에 이제 등이라는 부분을 갖고 이제 확대 해석을 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6대 그 범죄 중에서 이제 2개 경제하고 부패만 수사를 하도록 했는데 사실 주요 범죄 가운데 경제와 관련되지 않은 거 그리고 부패와 관련되지 않은 그 범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원래 이제 수사하기로 했던 그 공직, 선거 이런 거에도 분명히 돈이 오갈 거고 그러면 그 범죄가 될 수 있고 특히 공무원은 부패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방위 사업이나 대참사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공직자의 부패라든지 돈 문제라든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또 한동훈 장관이 강조하는 마약과 이제 한동훈 장관 표현으로 그대로 하자면 깡패 아마 이제 조직 폭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마약도 점점 규모가 커져서 그 마약 자금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폭력배 문제도 이제 거의 기업화해서 한동훈 장관 본인이 기업인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을 추려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장관 논리 지금 법무부 논리로는 현재의 부패, 경제 등 이 3가지 단어만 갖고도 지금 나와 있는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1이라는 입법을 해놓고 왜 2라고 읽어달라냐 어긋난다. 한동훈 장관 검수완박, 검수원복 이거에 대해서는 꽤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 입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에 장관이 직접 출석을 합니다.
국회 입법자율권도 헌법과 법률이라는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는 명백히 그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청구에 이른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변론에 출석하실 예정이신가요? 뭐 필요하다면 제가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예상대로 잘못되면 장관 사퇴하시겠습니까? 저는 공직을 국민에 의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박하듯이 직을 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사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석하시나요? 의원님, 그럼 반대로 헌법재판에서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김혜재 의원도 그럴 일 없다. 헌법재판소도 국회 존중하고 입법 손들어 줄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직접 출석을 하는데 특히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 김혜재 의원이 뭐 300명이 동의한 뭐 민주당 법이라고 했지만 300명이 다 동의했던 건 아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직접 변론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국민의 피해를 소상히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직접 뭐 나갈 수도 있죠. 나갈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거는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정치적 행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검수완박법,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해서 만약에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제 법무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는 이건 내가 한 거다, 한동훈 내가 한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정치적 자산으로 뭐 다음 총선이나 그런 발판으로 하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 고위험 고수익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공하면은 굉장히 뭐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쓸 수 있겠지만은 민주당 쪽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라면은 어떻게 하실 건지 아까 전에 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얘기고 뭐 앞에 잠깐 나왔지만은 뭐 시행령 정치가 꼼수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을 하시지만은 꼼수죠. 검수완박 법안도 일부 꼼수가 있었는데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는 것이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그 법치주의에 맞느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결국은 글쎄요, 뭐 이제 한동훈의 그 어떤 이미지는 어쨌든 우직하게 한동훈 장관의 이미지는 한동훈 장관의 이미지는 우직하게 정면 돌파하는 건데 꼼수로서 뭔가를 해결하려는 거 이거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일 대표님은 근데 이게 총선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직접 변론과 총선 출마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유력하게 다음 총선에서 TK라든지 강남 쪽에 출마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주일 대표님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검수완박법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검찰의 존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 지금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당연히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실제로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라는 게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그 문제가 있다고 많은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그 소송에도 임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요. 3일간의 대정부 질문이 있었지만 대정부 질문을 포함해서 최근 야권 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이나 혹은 여러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아니면 말고식 비판, 의혹 제기들을 여러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들을 저희가 한 화면에 묶어봤습니다. 이재정 의원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안양에 있는 60년 된 교도소가 옮겨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역구인 이재정 의원이 갔죠. 갔더니 거기 한동훈 장관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을 만나서 밝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피했어요. 행사장을 떠나서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는데 거기를 한동훈 장관이 쫓아와서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손을 탁 내밀면서 꼭 뵙고 싶었습니다. 라고 악수를 청하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 군인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어요. 전투화 310억, 팬티 5억, 양말 4억. 우리 아이들이 한겨울에 내일 좀 입겠다는데 이 예산을 깎았어요. 이런 비정한 예산 해서 되겠습니까? 그 모자를 쓰셨더라고요. 모자는 쓰는데 모자 이제 망사포 달린 걸 쓰던데 그게 영국 장례식에 로얄 장례식에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이 그 로얄 패밀리의 여성들만 망사를 쓰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발언 말고도 어제는 또 탁현민 전 비서관이 윤 대통령이 조문록에 쓸 때 왼쪽에 쓰는 건 결례다라고 했는데
뭐 다른 나라 일본 그 일왕도 왼쪽에 썼다. 뭐냐 이런 가짜 뉴스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정정이나 사과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이 너무 이렇게 선동에만 몰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그 내용이 쉽게 얘기하면 이걸 만약에 법으로 따진다면 죄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김의겸 씨는 대변인이고 서영교 의원은 최고위원입니다. 그리고 김어준 씨는 뭐 야당의 정치적 교사라고까지 불리는 그런 분인데 예를 들면 김의겸 의원이 한 얘기, 야 한동훈 장관이 막 쫓아가면서까지 막 악수를 하자고 하더라. 그 얘기가 내포하는 것은 한 장관은 그렇게 비굴한 사람이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고 예. 또 서영교 의원이 한 얘기는 팬티와 양말을 거론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한겨울에 내이 좀 입겠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나쁜 정권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김어준 씨도 로얄 패밀리만 쓰는 영국 왕족만 쓰는 그 모자를 김건희 여사가 썼어. 그러니 얼마나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이야. 이런 식의 어떤 암시적인 수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명예를 아주 실추시킨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활한 비방이에요. 예. 근데 아까 지금 김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약에 사람은 실수할 수 있죠. 그럼 잘못됐으면 아 이거 내가 잘못됐다. 잘못 알았으니까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에 세월호 뭐 고의 침몰설 그다음에 뭐 미국 잠수함과의 충돌설 그리고 문재인 박근혜 그 두 후보가 대통령 후보 선거에서 맞붙었을 때 K값 상수를 통해서 뭐 선거를 조작했다.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계속 하셨는데 그리고 또 영화로도 만드셨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다 허위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사과, 해명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민주당의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을 추락시키고 스스로에게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순방 관련해서도 여러 뭐 여당에서 봤을 때 무차별 의혹 제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대통령실도 좀 더 섬세하게 설명을 하면서도 이런 아니면 말고식 비판 글쎄요 뭐 상당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일단 이 얘기까지 대정부 질문 얘기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번에는 제1야당 얘기입니다. 예, 이 본격적인 얘기를 지금부터 나눠보기 전에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수사 관련 질의가 다시 한번 등장했습니다. 한번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 또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기소되었죠. 혐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백현동 관련한 정부로부터의 뭐 협박받았다 이런 취지 부분하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부분이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특혜 강요죄, 또 윤석열 정부식 감사 등을 운운하는 것은 지극히 정치 편향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봅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이 사안이 통상적인 흔한 범죄 수사 중 하나라고 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검찰이 기소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절차 내에서 시스템 내에서 정해진 방어권을 행사하시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은 원칙을 강조했는데요. 검찰은 쌍방울 그룹 뇌물 비리 의혹 수사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도 알려진 이화영 킨텍스 사장이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오른팔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팔이 아니라 지금 파트너 아닙니까? 그럼 같이 그렇지, 뭐. 주제 높으신 분이네. 아니 낮습니다. 네. 저희는 맞습니다.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앞으로의 계획도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계속 쭉 일하는 겁니다. 아니, 계약직이라면서요? 지사님이 고용자이기 때문에 예. 고용자가 자를 잘리면 어쩔 수 없이 또 출마해야 되고 안 출마하시는 잘리면 거고. 계속 일하고. 검찰이 뭔가 쌍방울 수사에 대해서 뭐 포위망을 좁힌다고 해야 될까요? 그 정미영 의원님. 법인카드 1억 원 사용 혐의, 그러니까 평화부지사 이후에도 쓴 거 아니냐. 이 부분이 뭔가 검찰은 대가성이 있다고 확실히 판단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겁니까? 네, 그렇죠. 그 사실은 이제 쌍방울 사건 수사가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화영 전 의원은 어떻게 보면 이해찬 전 대표의 그 핵심 측근이죠.
그다음에 이재명과 이해찬을 연결하는 고리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화영 의원의 또 측근 보좌관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대장동 사건에서 그 화천대유 천화동인 그 사내 이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쌍방울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검찰은 큰 그림을 보고 수사를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대장동 사건, 그다음에 쌍방울 사건, 이해찬, 이재명, 그다음에 이화영, 그다음에 이화영의 보좌관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되고 있는데 일단 눈에 딱 띄는 거, 딱 떨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그 이화영 이 사장은 전 의원은 원래 쌍방울 사회이사였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그 이재명 지사가 이제 경기도 지사가 딱 되면서 이제 그 부지사로 가게 됐어요. 그러면 사실 부지사면 이제 더 이상 기업의 사회이사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쌍방울 법인카드를 써서 그 1억 원 정도 지금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 핵심은 이제 뇌물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대가성에 대한 또 이제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 마침 쌍방울이 그 당시에 이 1억 원 사용할 때 그 무렵에 대북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광산 개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그 지사로서 뭔가 모종의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사실은 이재명 당시 지사에도 당연히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도 대북 행사에 왜 쌍방울이 우회로 지원을 했냐. 대가성. 그러니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화영 대표가 만든 비영리 법인단체에서 남북 광물자원 협력 기획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했다. 그럼 이도훈 의원님 다음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일단 이화영 대표는 조사를 받고 있고 보좌관은 체포가 됐고 전 쌍방울 회장 측근도 체포가 됐다. 그럼 그 윗선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거 아니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그 부분은 이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잘 정리를 했죠. 그 이화영을 보고 쌍방울이 그 대가를 줬겠냐. 아무래도 이재명 그 대표로 가는 약한 고리로 본 거 아닐까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대체로 검찰도 그런 방향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아까 잠깐 나왔던 그 광산 개발은 쌍방울이 이제 아태협이라는 곳이랑 또 경기도랑 해서 2018년 서울에서 2019년 1월 필리핀에서 회의를 하긴 했지만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대북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다른 사업에 만약에 그 카드를 썼어도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쌍방울은 지금 세 가지 차원에서 의심을 받는데 대부분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그 변호사비 대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죠. 첫 번째는 전환사채 중에 20억 원이 변호사비로 간 거 아니냐. 두 번째는 쌍방울 그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이재명 그 당시 지사의 변호사들을 임명했다. 그리고 아태협에 쌍방울이 돈을 좀 지원해 준 게 있는데 그 돈도 지금 돈은 한 30억 원 가량이 들어왔는데 20억 원 가량이 그냥 잡비로만 쓰였다고 회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떻게 좀 수상한 돈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지금 검찰이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검찰 조사를 받은 이화영 대표는 이해찬 전 대표와도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상임고문단, 그러니까 과거 전직 대표들, 여기에 이해찬 대표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과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인생우선 민주당 화이팅! 재집권할 수 있도록 우리 상임고문님들의 조언, 고언을 아낌없이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대표로 취임하신 이후에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잘 이끌어가시는 방향은 국민들에게 크게 안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전 당력을 다 모아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찬 상임고문은 이재명 중심으로 가라라고 오늘 얘기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해찬 전 대표가 오늘 저렇게 마이크 잡은 것보다 그 전에 어제 본인이 공개한 회고록 가운데 이 부분이요. 윤 대통령을 향해서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저 정권 교체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노무현 정부의 여러 실정들도 본인이 꼬집었는데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해찬 전 대표가 극찬을 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후보였다. 정치권에 이재명처럼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일단 제목은 내 맘대로 회고록인데 회고록이 내 맘대로긴 합니다만 노 교수님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글쎄 회고록을 뭐 제가 다 못 봐서 이렇게 완전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회고록이란 물론 이제 주관적 입장에서 쓰는 거죠. 그러나 그 주관적 입장에서 쓰더라도 팩트만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팩트를 내어놔야 그러고 그거에 대해 평가를 해야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그 합리성이 있는 거거든요.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그나마도 전부 다 너무나 주관적인 그런 부분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당시 대선 후보 때 뭐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뭐 정권 교체라는 그에 복무하는 이외에 다른 국가적 비전 이런 거에 대해서 제시하지 못한 건 맞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특히 그야말로 좋은 후보였는데 졌다. 그럼 나중에 또 얘기 나오겠지만 무슨 뭐 기득권 카르텔 검찰 언론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헐뜯었기 때문에 그것이 대선 패배 요인이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 그렇게 좋은 후보인데 왜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았을까? 그 지지하지 않은 이유가 무슨 검찰 언론이 부당하게 대우해서 그걸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서 그랬다는 것인가요? 그건 지지할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의 뜻을 너무 폄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주관적이어서 그야말로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들보는 보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럼 저게 앞으로 민주당의 정책을 혹은 뭐 펼치는 데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노 교수님. 그러니까 아까 처방과 진단이 잘못됐다는 말이죠.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고록이 어떤 국민들의 설득력을 가지고 그것이 도움이 되려면 객관적인 사실을 냉정하게 밝히고 그에 대해서 어떤 냉정한 평가를 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어야 하는데 지나치게 주관적인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회고록이어서 그것이 앞으로 뭐 이해찬 그 뭐 고문인가요? 앞으로 이분도 전 대표 계속해서 어떤 당에 영향을 끼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급격히 사당화되고 있는 민주당 이것이 앞으로 더 이재명 중심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국민들의 중심적인 민심으로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 정미국 의원님, 근데 여기에 한동훈 장관이 또 등장하는 게 앞서 말씀하셨던 기득권 카르텔, 검찰 언론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고 여기에 한동훈 같은 인물이 그 카르텔의 중심이었다라고 했는데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또 한동훈 장관이 얘기에 대해서 또 맞받아치기도 했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이 그 운동권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맞아요. 사실 여기에 기득권 카르텔을 빼면요. 운동권 카르텔을 넣으면 또 맞아요. 운동권 카르텔이 똘똘 뭉쳐서 문재인 정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예. 다 아시겠지만 우리법 연구에 뭐 검찰 법원을 장악하고 있고 그 당시 청와대 언론 뭐 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운동권 카르텔에 대해서 사실 그 문재인 정권을 우리 국민들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내신 거거든요. 저는 지금 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건 회고록이 아니고 그 이해찬 전 대표의 그 불만 가득한 자기의 감정을 쏟아놓은 그냥 산문집 정도라고 해야지 이런 게 무슨 회고록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산문집. 한동훈 장관 여기에 진짜 카르텔은 운동권이다. 김주일 대표님께도 약간의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산문집. 뭐 이해찬 전 대표 회고록에 여러 평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뭐 이제 회고록이라는 거에 이제 완전 팩트 사실관계가 틀리면은 뭐 비판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떤 주관적 정치적 견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비판도 할 수 있는데 제 말은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죠.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임명 당시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여야의 입장이 바뀌고 이런 뭐 지난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저는 뭐 이 좀 말씀드리면 소위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깊은 사고관 중에 하나가 이게 기득권 카르텔이 공고히 장악을 하고 있고 그게 여기 얘기했듯이 검찰, 언론, 관료 이게 조금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너무 세다라는 말씀이십니까? 피해의식이 세고 그런 어떤 독재 정권에 이제 맞서 싸운 약간 그 운동권들의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는 조금 그런 세계관을 조금 깰 필요는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글쎄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혹평한 것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예, 카르텔 얘기 나오니까 또 한동훈 장관도 오늘 가만히 있지는 않았네요. 이해찬 전 대표에게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이슈였고요. 오늘도 뉴스탑10 사건 사고는 한꺼번에 만나보겠습니다.
예, 7위부터 9위까지입니다. 7위 키워드 바로 열어볼까요? 용감한 학생들. 바쁜 출근 시간, 등교 시간에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한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던 걸음도 멈추고 힘을 합쳐서 이 불법 촬영범을 잡았는데요. 바로 화면 보겠습니다. 승재현 의원님, 네네. 저 학생들 대단하네요. 두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몰카범, 불법 촬영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하철역에서 네네. 그 사람을 잡았고 잡으니까 휴대전화 부수려고 하길래 그것까지 촬영을 했다. 멋지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우리 학생들인데요. 사실 이게 눈썰미가 잘 좋지 않으면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올라갈 때, 그러니까 올라간 모습에 맞아요. 뒤에서 이렇게 들고 찍는 모습을 알 수가 없는데 예. 그걸 딱 봤다는 거예요. 보고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어떤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학생이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뿌리치고 도망가려는 그 찰나에 학생들 3명이 그 앞에 나가는 문을 막고 그 사람을 못 나가게 하니까 예.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 극단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죠. 휴대폰을 막 두드려 부수는 모습을 하니까 학생들이 그거를 말릴 수는 없었어요. 이 사람이 그 장면이네요. 예, 워낙 흥분한 상태니까 그래서 저 장면을 학생들이 다른 휴대폰으로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생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런 상태에서 말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찍는 게 더 좋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렇게 증거 없애려고 하는 것까지 다 촬영을 했다. 뭐 이런저런 모든 대처들 어떻게 이렇게 큰 용기를 낼 수 있었는지 저도 뭐 어른으로서 대견하다고 직접 전했는데요. 학생들의 답변도 멋집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그 당시에는 그냥 그런 해코지 생각은 안 했고 그냥 바로 그냥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랑 그냥 제 여동생이 있기도 하고 여동생이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가지고 여동생이 그런 일 당했을 때 화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빨리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막 포위당하니까 막 핸드폰 막 부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또 찍을 생각을 했어요? 부시는데 제가 또 말리면 그 상황에서 또 해코지를 할 수도 있고 또 말려도 흥분한 상태라서 말을 안 들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증거 영상이라도 남겨놓으면 나중에 도움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동영상을 바로 찍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물어보니까 그날 어쩔 수 없이 지각을 했는데 학교 측도 잘했다고 했고 특히 경찰이 나중에 와서 모든 증거를 다 보더니 정말 잘했다 칭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저 장소가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그 있는 교육감도 조금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또한 경찰에서도 좀 용감한 시민상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학생들의 뛰어난 기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우주보다 넓은 공간 속에 뿌려질 수 있는 동영상을 처음부터 막았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다만 경찰은 반드시 그 안에 어떠한 포렌식을 통해서 어떠한 영상들이 있었는지 그 영상들이 뿌려지지 않았는지 그래서 가해자에게도 그러게요. 정말 엄중 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많이 부서져서 경찰이 포렌식 잘해야 될 텐데 일단 이 용감한 학생들 얘기였습니다. 다음 키워드 8입니다. 예, 200억 부동산. 글쎄요, 새로운 정황 증거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바로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얘기입니다. 지금 횡령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인데 일부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박수홍 씨 형수, 그러니까 친형의 부인, 배우자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뭐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많았고 다홍이가 정말 저한테 큰 위로가 됐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0년을 그냥 노예처럼 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그 재산이라는 게 좀 뭔가 상식적이어야 또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의심의 눈초리가 없는데 이번에 횡령 혐의로 남편이 구속됐잖아요. 근데 일부 언론을 통해서 알고 봤더니 박수홍 씨 형수가 10몇 년 전에 상암동 단독 매입했고 상가를
이 아파트도 공동 매입했다. 이게 혹시 박수홍 씨 돈이 흘러 들어간 거 아니야? 검찰은 지금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이렇게 자본 출처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만약 앵커가 200억짜리 집을 샀다. 그러면 제가 국세청이면 앵커한테 질문 안 하겠습니까? 저거 당연히 질문하겠죠. 왜 200억 어디서 났니?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예. 없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경찰도 당연히 저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정주부가 물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또 이렇게 어떤 수익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만드는 것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예.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저 내용이 만약에 적법하다면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자기가 맞아요. 자본 출처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해서 이 물건을 샀다 떳떳하고 확실하게 밝히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은 그 200억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니까요. 그거는 사후에 우리가 조금 더 맞아요.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뭐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저희가 인용한 거니까 100%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박수홍 씨 측의 얘기는 갈등이 진행되던 시기 형과 그때 명의 변경한 거 아니냐. 그래서 횡령과 관련돼 있을 것으로 의심이 된다. 네네. 다음 화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최근에 박수홍 씨 관련 횡령 형과 얘기를 하면서 네. 하루에 800만 원씩 인출된 것도 이것 때문 아닌가라는 박수홍 씨 측은 이런 의심의 눈초리. 뭐 생각보다 형수의 자산이 좀 많지 않냐, 뭐 200억 가까이 된다, 뭐 이 얘기를 들여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그냥 약간 감정을 박수홍 씨에게 이입을 한다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 800만 원도 하루에 800만 원 인출했는 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방송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저런 부분들이 석연치 않기 때문에 지금 박수홍 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개가 끄덕이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지 않느냐. 한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재산이라면 그 사람 재산으로 귀속되는 게 사회적 정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억 부동산 얘기까지 박수홍 씨 얘기 뭐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형의 얘기요. 다음 키워드는 이거예요. 구이죠. 네. 바로 살인범 전주환 망설임이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어제 저희 뉴스탑10에서 전주환이 범행 전에 이미 여러 전과가 있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화면을 만나볼 텐데요. 뒤늦게 공개된 범행 당일 신당역 내부 CCTV 그 영상입니다. 피해자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보복 인정하시나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물론 모자이크 처리가 좀 돼 있긴 하지만 범죄 전문가로서 저 CCTV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참 이게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을 마음속에 가지면서 다시 또 저 영상을 보니까 가해자가 얼마만큼 피해자의 공격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다는 게 또 보이고 있어서 사실 뭐 나와 있을 때 내가 미친 짓을 했다. 그 사람 했는 이야기니까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면 미친 짓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이미 자기 마음속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 행위를 결행하겠다라는 결정이 마음에 선 거 아닌가. 그런 어떤 마음에 선 마음을 그대로 실현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미친 짓이 아니라 계획의 실현이라고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주환에 집중을 해보니까 과거에 4년 전에는 음란물 유포 혐의, 2년 전에는 운전자 폭행 혐의, 뭐 이런 전과 이범인데 뭐 글쎄요. 과거에는 뭐 지구대 연행돼서도 이런 있고 운전자 폭행할 때 팔도 꺾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 부분을 왜 서울교통공사 측이 몰랐냐 이 부분이 더 큰 논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뭐 원규에 그다음에 내규에 보면 검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가 끝나지 않는 아니면 그 형이 마치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을 못하는 것이지 사실 벌금은 그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냐. 사실 과실범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벌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흔히 말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벌금을 냈는데 그 사람이 공무원이 안 된다. 이것도 좀 불합리해서 벌금을 빼기는 뺐어요. 뺐는데 지금 보면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건 지금 논외로 치더라도 운전자 폭행을 왜 법원에서는 이렇게 약하게 처벌하느냐. 난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팔까지 꺾고 저렇게 운전자 폭행은 시민에 대한 테러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법을 만들었는데 여전히 법원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 200만 원밖에 벌금을 하지 않았다.
사실 이때 집행유예만 나왔어도 아마 취업은 곤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짚어보면 참 아쉬운 안타까운 부분들이 부분들이 많죠. 많아요. 예. 범행 동기에 대해서 결국 피해자 탓이다. 재판 관련된 원망으로 축소했다. 이 경찰 발표에 대해 유감이다라고 이수정 교수 얘기했는데 동의하세요? 사실 저 사람의 마음은 원망은 없었을 거예요. 오로지 앙심과 정오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9년을 구형할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저 피해자가 나에게 신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떤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정말 국민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피해자는 할 일을 했고 고소하는 것은 적법하고 의법한 행동이었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이 원망이 생겼는지 이건 원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잘못된 시각에 의한 정오이자 앙심이라고 저는 이수정 교수님의 말씀에 100% 동의하는 바입니다. 신당역 내부 CCTV가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전주한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만남의 방법보다 만남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윤 대통령 만남 의미가 있다라는 표현이신 것 같고요. 예.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조심해야 된다. 하물며 대통령인데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예. 국민들 조마조마하게 하는 대통령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쓴소리 하셨고요. 예. 야당 인사들 가짜뉴스 행사하고 사과 한마디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마지막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정의롭다.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 사건, 사고, 흐뭇한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승재현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제 국제 소식 하나 반드시 짚어봐야겠습니다. Считаю необходимым поддержать предложе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и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о проведени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ич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Пошел, говорю! Я не собираюсь убирать за Путина и за вас! Вы сами знаете, что все хуйню... 예, 러시아 내부 상황 심각합니다. 팔 부러뜨리는 법 찾는 러시아 청년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예비역 30만 명을 동원해서 전세를 역전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러시아 내부가 좀 들끓고 있습니다. 이동희 의원님. 네. 이게 사실 러시아 내부 문제만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혹은 국제 정사에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러니까 소련 이후에 처음으로 군 동원령을 발동했다. 아무리 푸틴이라지만 글쎄요. 이것도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에 투입한 병사가 대체로 이제 한 25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가 조금씩 다르지만 우크라이나 쪽 추산으로 보면 그 중에서 5분의 1, 한 5만 명 정도가 그 희생당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30만 명을 더 병사를 투입한다는 거는 정말 그 러시아가 어느 정도 그 상황이 이 전쟁의 상황이 어렵다고 보는 건지를 그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고전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규모 병사가 투입되면은 전쟁 상황에 어떤 이제 변화가 오는 거는 분명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러시아의 작전이 성공할까? 병사는 이렇게 늘린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물자 부족을 이미 겪고 있고 무기라든지 실탄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점점 떨어져 가고 있고 점점 어저께 북한도 우리가 수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처럼 러시아에 대한 지원도 지금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략 전술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무엇보다 지금 러시아 국민들이 이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민심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무리하게 감행하는 지도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역사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사회 다 푸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내부 현장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Для меня это очень тревожная ситуация, поскольку я здесь работаю, сейчас прибыл с Эмиратов работать в Армении, я гражданин России, и при выполнении рейса в Россию у меня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не вернуться сюда обратно.
네, 정미영 의원님, 뭐 내부에서 반전 시위까지 있지만 특히 이 크렘린군 대변인인 푸틴 최측근 아들도 나도 전쟁 참여 안 한다, 장난 전화했다가 이런 얘기까지 좀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장난 전화했다는 것도 뭔가 아마 그 일부러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변인이니까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아들이 알고 봤더니 그 러시아 전략 로켓군에서 복무를 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만약에 동원령이 내리면 그 대상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자가 장난으로 전화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그 내일 당신이 선정이 됐으니 10시까지 어디에 와라. 그랬더니 나 거기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에서 전쟁 자원하는 거에 동의하냐? 나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 그것만 봐도 아니 최측근의 아들도 지금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현재 그 러시아의 국민들께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그냥 본능적으로 좀 들어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예. 결국 이제 동원령까지 내렸다는 심각한 전쟁으로 지금 들어가는 건데 결국은 하다 나중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모든 상황, 모든 가능성 다 열어둔다고 푸틴 대통령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 경우에 지금 전 세계가 여기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개전 초기에는 3, 4일이면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 점령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래서 지금 뭐 몇백만 원 하는 비행기 표도 다 매진이 됐고 장병들은 징병 피하는 법이라고 뭐 탈출하는 방법이나 팔 부러뜨리는 방법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글쎄 이게 뭐 러시아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예. 이게 좀 심각하게 이 상황을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두 가지 역사에서 좀 교훈을 찾아야 돼요. 뭐냐면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 배경에는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세계 1차 세계대전에서 징병을 하고 식량 부족이 생기면서 이제 불만들이 엄청 터졌거든요. 지금까지 러시아의 군인들은 대부분 지방의 이 뭐 소수민족의 낙후된 지역에서 사실상 징병제도처럼 했는데 이게 도시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기 시작하면 반전 여론이 굉장히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푸틴을 권좌해서 끌어내릴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푸틴이 그런 위기에 상할 경우에는 핵전쟁을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일촉즉발의 이제 선택의 기로에 온 지금 전쟁이 조만간 그렇게 살 것이다. 예. 사실 푸틴의 판단력에 대해서도 미국 언론이나 러시아 내부에서도 글쎄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좀 있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푸틴이 뭐 파킨슨병은 앓래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과거의 푸틴이 건강했던 푸틴이 아니라 좀 더 뭐 이런 상황 판단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 전쟁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근데 이제 독재자들이 주변에서 직언을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오판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핵무기 버튼을 너무 전적으로 푸틴에게 이게 이제 권한이 주어진다라면은 전 세계가 좀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떤 식으로든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핵무기 가능성까지 얘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는 모두 다 푸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핵게임 얘기까지. 글쎄요. 러시아 내부 상황이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나라박 중요한 소식까지 마지막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목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 A가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